2부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여당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논란 차단의 안간힘이지만 야당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될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건 내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두 사람의 독대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의 필요성은 모두가 알지만 어떤 항목이 중요한 건지 아는 분들 많지 않을 텐데요. 연령별 건강검진 잘 받는 법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 매체를 뒤덮은 기쁜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네, 오늘의 뉴스에서 드디어 좀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엔 좀 믿어지지 않았고 뉴스가 이걸로 다 잡아먹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제 저녁 8시쯤에 발표가 돼서 저 9시 뉴스 팀이 되게 고생을 좀 했겠다 싶은 생각도 했거든요. 네.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지난 2000년에 그 노벨 평화상 탔었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어서 두 번째 노벨상이고 24년 만입니다. 또 노벨 문학상 123년 역사 중에 아시아 여성이 수상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동안은 인도, 일본, 중국이었는데 다 남자였고요. 아시아에서 노벨 문학상은 남녀 통틀어서 5번째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선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에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고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할리먼 측에서 수상자 발표를 이제 한강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수상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근데 이제 평범하게 아들하고 평소처럼 좀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당사자는 되게 덤덤했는데 그와 다르게 전 세계는 들썩였습니다. 우리나라 서점 절판 행진이 어제 정말 그렇게 빠르게 온라인 매장이 다 서버가 터져가지고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또 어젯밤에도 서점 오프라인 매장들 손님들 진짜 찾아오고 네. 직원들은 막 뛰어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전화 예약 불날 정도였습니다. 외신들도 막 일면에 다 한강 작가 얼굴 실어놓고 있고요. 해외 서점들도 그 원래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되면은 특집으로 꾸려놓잖아요. 그래서 매대를 다 한강 작가 책으로 갈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독자들도 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어떤 책으로 상을 받은 거냐 하시는데 이 노벨 문학상은 어떤 한 특정 작품의 상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 작가의 삶을 녹인 그 전체 작품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한강 작가는 1994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이 됐고요. 크게 알려진 계기는 아무래도 맨부커상, 또 메디치상 이렇게 수상 소식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그 광주 민주화운동 다룬 소년이 온다.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으로 한국 현대사의 어둠과 상처를 소설로 형상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인 가족이에요. 네. 가족들이 아버지가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영화로 제작됐던 소설 이 작품을 쓴 한승원 씨고요. 아버지도 김동리 문학상, 이상 문학상 등을 수상한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빠도 신춘문예 등단 작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한승원 씨가 말하기로는 어릴 때 이 한강 딸이 쓴 문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질투심이 동하기도 하더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작 수상자 본인은 평소와 같이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상 소감도 짤막하게 밝혔어요. 네, 일단은 그 노벨위원회하고 전화 인터뷰를 간략하게 했던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 나는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고 어릴 때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작가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내게 영감을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소감은 이 정도 들려오는데 앞으로 이제 예정된 인터뷰가 쌓여 있을 거고요.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주요 작품들도 한글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외신들도 뭐 다 톱으로 다루고 있는데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봉준호 감독 오스카상 받고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BTS 등 언급하면서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건 앞으로 성장할 그런 한국 문인계, 문학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작품 읽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노벨위원회 한 관계자는 소년이 온다를 꼽았어요. 그러면서 그 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지를 다룬 작품이다. 특별한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런데 이 한강 작가 본인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최신작에 좀 애정이 있는 편이라고 하면서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취향대로 골라보시면 좋겠고 그 대표작 여러 권을 출판한 출판사 창비가 정말 뭐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당장은 재고 찍는 대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서 뭐 표지 바꾸거나 에디션 새로 만들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누리꾼들 반응 보니까 노벨문학상 작품을 나는 원서로 읽는다. 이렇게 되게 뿌듯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국문과인데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주눅들지 않겠다.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금지다. 이게 바로 문학의 힘이고 문과를 무시하지 마라. 이런 재미난 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뭐 한국 독서율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문해력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암울했는데 이런 소식 너무 놀랍다. 한글날 다음 날에 이렇게 또 수상 소식 들으니까 뿌듯하고 그 날이 또 이제 한강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여야 정치권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축하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라오스에서 소식 접하고 축하 전원 남겼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한국 문학의 가치를 높인 작가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축하를 보냈고요. 여야 대표도 나란히 축하 메시지 올리고 특히나 이 호남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치인들도 일제히 공로를 지켜 세웠습니다. 당대표들 개별적인 메시지도 있었고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내보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주목을 끌었던 건 각 국정감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되게 근엄하고 지금 막 치열하게 싸우고 네. 있잖아요. 특히나 그 문체위가 더 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상임위원장들이 이 소식을 전하니까 여야 의원들이 다 박수치면서 축하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입꼬리를 올리고 축하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도서 폐기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어요. 네, 이게 지난해 일이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서 폐기를 권고했었다 하면서 파장이 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도 교육청이 2,500여 권을 유해 도서로 선정하고 폐기를 했다는 건데 그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주제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 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 경기도 내 여러 학교 관계자들이 밝히기로는 당시에 경기도 교육청이 관련 도서를 폐기하라고 공문을 내렸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향후 현황까지 보고하라는 두 번째 공문도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그 당시에 일부 단체가 학교에 무분별하게 공문 보내서 폐기를 막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단순 조사한 것이지 폐기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그 당시에 해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뭐 폐기 압박 보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그게 성교육 책들이 그랬고요. 뭐 동성 코드가 들어있거나 하는 책들에 대해서 몇몇 단체들이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압박을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 노벨문학상 수상하게 되고 경기도 교육청에 책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민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의견은 분분한데요. 작품 세계에 대해서 뭐 잣대 들이밀고 유해 도서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이름 달아야 되는 건지 그건
걸맞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상을 수상한 영화도 19세 이상 관람가가 있듯이 문학작품도 또 연령에 맞는 도서가 있는 거다 이런 의견도 보여집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데요. 어제는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양측이 관련해서 공동성명 채택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989년 한 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에 그 협력 확대와 발전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35주년 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측은 3개 분야 중심으로 협력 사업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먼저 정치안보 분야, 오는 11월에 다음 달이네요. 한 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 안보 협력 수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에 착수하고 스마트 시티 협력 등을 추진한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해서 연수 사업 추진하고 이공계 첨단 분야 장학생 사업을 발족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안보 증진 방안도 담겨 있는데요.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보, 안전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그런 부분을 지속 확인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항해의 자유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군사활동 벌이는 중국을 견제한 제스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예, 한 40분 동안 정상회담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데서 뜻을 모았는데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앞으로 면밀히 계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라는 거는 그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발사 추정 지점이나 비행 궤적 같은 것들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하는 체계를 뜻하는데요. 이거 지난해 8월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가동하기로 3국이 합의를 했고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유지하겠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또 한일 국방 화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의 화상으로 회담을 했는데 역시나 양측은 한미일 방위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라는 것의 뜻을 모았고요. 그 나카타니 방위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취임을 했어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 국방장관하고 제일 먼저 통화를 했고 이어서 두 번째로 김 장관과 화상회담을 하게 된 겁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아무래도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네, 이 연 3.5%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했습니다. 0.25% 내리는 건데요. 그 한국은행이 이렇게 피벗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건 2021년에 인상 결정하고 나서 38개월 만이에요. 네. 또 그 사이에 쭉 금리 동결로 가다가 1년 8개월 만에 인하로 돌아선 거고요. 그러면 3년여 만에 마침내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그동안 좀 쪼이고 아끼던 긴축에서 돈을 푸는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도 아시다시피 고민이 컸잖아요. 가계대출, 그런 가계부채 증가세를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침체된 그 내수를 내버려둘 수도 없었던 거죠. 그 금리 낮춰서 이자 부담 줄여줘야 민간 소비,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논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지금 실제로 경기가 부진하고 성장은 더딘데 지난 2분기 실제 GDP가 1분기보다 감소했거든요.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이 1년 반 만에 보여졌고 그런가 하면 물가 상승률은 2%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관건은 가계부채 움직임이 눈에 띄게 그렇게 둔화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율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좀 봐야겠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금리 인하 영향 지켜보고 완화 기조를 점진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4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하죠. 네,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김건희, 이재명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실제로 분명히 그렇기도 한데 또 그 와중에도 각 분야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여러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오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그 후에 오후에는 군사법원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특히 이 군사법원 국감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야권이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 박정훈 전 단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출석 여부 관심 모아지고 있고요.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청 감사를 시행하니까 여기서는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텐데 지금 그 이 내용이 뭐냐면 지난해 그 경찰이 마약 조직원을 검거해서 그 세관 직원들 연루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는데 윗선으로 어떠한 압박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 흐지부지 됐다. 그런데 그 흐지부지 하는데 대통령실까지 뭐 작용을 했다. 이런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의혹을 폭로했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고요. 또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상대로 조세 정책 분야 집중 검증을 하고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의전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제는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함께한 의정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어요. 네,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그리고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이렇게가 모인 건데 뭐 뭐든지 간에 모여서 대화를 해보는 자체가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총평부터 남기자면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증언 얘기였어요. 대통령실하고 정부는 2,000명 늘리는 거 필수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산출했다. 그런데 반대로 의대 교수 측은 늘리면 뭐하냐.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 의료비 지출만 늘어날 것이다. 이건데요. 왜 의사들은 인원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의료비 지출이 왜 늘어나느냐. 이렇게 그걸 왜 주장하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논리는 공급이 많다고 싸지는 게 아니라 어떤 출혈 경쟁을 일으켜서 비급여를 많이 끼워 넣는다든가 이렇게 수가가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은 그 의대교육과정 6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 이 내용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럴 의도가 없다 이렇게 일축했어요. 발표한 적도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다 봐도 엄연히 정부가 시사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이거 극복하기 위한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청석에서도 보도자료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실이 휴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의대생들 휴학 이거 권리 아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승인해주는 건데 동맹 휴학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또 이주호 교육부 총리도 그 교육부 장관도 그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휴학은 막아야 된다 하면서 미복귀가 내년에도 지속되면 유급 재적 등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새롭게 또 밝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상 휴학을 좀 일부 승인해 줬거든요. 근데 내년에 안 돌아오면 유급 재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대응이 유효할지 이 부분은 좀 회의적이고요. 또 이날 이 토론회에서 객석에서도 막 뭐 거짓말이잖아 이런 고함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 중 땀이 나기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론 바람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부쩍 커지면서 도로 고장난 차 소식도 많은데요. 먼저 서울시내 한강교량인 행주대교 남단 쪽 3차로는 고장난 차로 북단 방향 1, 2차로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일대 더디게 지나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는 방화대교 부근 5차로와 이전 양화대교 일대 하위차로의 작업 여파 뒤로 크게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일축 부근의 사고 차량들 갓길로 옮겨졌지만요. 뒤로 정체가 남아있고요. 반대 남이 쪽 동서울 요금소에서 산곡 또 호법에서 모가 사이로도 차가 늘었습니다. 또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과 서울 요금소 일대 작업과 정체 꾸준하고 이후 입장 부근에 화물차 사고 정리됐지만요. 그대로 안성 부근부터 11km 구간 사고가 정체로 굳어져 있습니다. 또 이 사이
북천안 진출로를 앞둔 입장 5차로의 고장난 자철이 새벽부터 지연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여론조사 활동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명태균 사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도 명태균 사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중이란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주거지로 찾아가서 동행을 강제하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주소지가 경남 창원인데 거기까지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네. 이제 민주당은 만약 그 동행 명령장 발부에도 주거지에 증인이 없으면 의도적으로 국감을 피하고자 하는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동행 명령장 발부 남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모든 요소마다 이 김건희 여사로 흘러가는 정쟁 국감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행안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주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태균 사태에서 핵심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이 공천에 대한 대가성이냐, 그리고 그 대가성이 입증될 만큼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와 실제 친분이 있고 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즉 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등으로 줄줄이 엮일 수 있는 고리라서 여권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정책 국감은 사라진 모습이에요. 그만큼 명태균 씨의 폭로성 언급이 여러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자랑 굉장히 접촉을 지금 자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보도가 됐던 거는 지난달 30일 JTBC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명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부탁을 한 건 맞지만 김 여사가 도와주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10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2022년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서 정치적 조언을 했다. 그중 하나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라고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이후에 또 채널A 기자와의 이틀에 걸친 동행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집어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이 되겠냐라고 묻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말이 농담이었다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와 관련해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인터뷰를 했을 만큼 굉장히 파장이 컸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명 씨의 휴대폰으로 김 여사가 전화가 와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달라고 해서 자리에 나갔는데 그 자리에 가니 김 여사와 명 씨가 함께 있었다고 말을 했고요. 또 김영선 전 의원도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자신이 윤 대통령의 명 씨를 추천해서 윤 대통령 부부를 한 차례 만났고 의원 시절에 세비의 절반을 준 건 선거 때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여권 인사들 이름도 명태균 씨 입에서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들과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은 물론 자신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에 기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그 직전에 오 시장을 만나서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라고 물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을 만든 건 내가 한 거고 판을 짜고 여론조사를 들고 다녔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 시장은 소개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인연을 더 이어나가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 100% 룰이었는데요. 명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7차례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서 이준석 의원을 당시 대표로 만드는데 자신이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태균 씨를 두고 선거 전략가다, 사기꾼이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에요? 경남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모르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네. 이걸 종합해 보면 전형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업체를 운영하는 정치 브로커라는 겁니다. 이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가져와서 이걸 공표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는 식이라고 합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보수 텃밭이라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경선이 곧 본선입니다. 그래서 이 경선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조사가 공표될 경우에 선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실제 이 사람을 경험한 한 경남 의원도 여론조사를 본인이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자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그 여론조사를 가져와서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원래 경남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었고요. 2018년도에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가겠다고 지역에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의 타깃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 씨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후보 시절 국민의힘 정치인 소개로 단 2차례 만났지만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하지만 논란은 더 커졌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 마산시장에 내려갔을 때인데요. 대선 후보 때입니다. 이제 유세를 하러 갔는데 명 씨가 유세 현장에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본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에게 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대통령은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야권에서는 대선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없었어도 김건희 여사와 유선 연락 등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갔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 발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이게 문제일 텐데요. 명 씨가 탄핵과 하야를 거론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농담이었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죠. 네, 지금 다수 그 인터뷰, 이 사건 관계인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이 명 씨가 하는 말에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대부분 해명 내용이 만난 적은 있다는 거거든요, 명 씨를. 네. 그리고 실제 김건희 여사가 명 씨를 통해서 연락을 해왔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기도 해서 네. 이제 이준석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보긴 봤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과 허풍이 섞여 있는 상태이고요.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고 조언을 한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여권에서는 정치 거간꾼, 브로커 등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선을 긋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 정치인 주변에는 내가 표를 얼마 가지고 있다. 당신을 당선시켜줄 수 있다. 내가 어떤 조언을 해주겠다. 또 정치인 누구와 내가 친한데 연결시켜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네. 이 명 씨의 주장만 보더라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정치인들 간의 만남을 주선에 연결시켜줬다는 건데 설사 명 씨의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되고 대단한 것이었다고 해도 이른바 비선이라고 할 만큼의 위치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정치 브로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이 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김 여사와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외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분류해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라고 말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 씨 주장처럼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돈독했는지 또 국정에 개입했는지
이 진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드러나겠죠.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대선 후보일 때 뭐 만났었던 것보다 대선 이후에 이제 공적인 위치에 있었을 때 이 명치를 만났느냐 아니냐 아니면 네. 국정에 개입을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요청해온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재보궐선거 뒤에 성사될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독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그 한동훈 대표 측에 이제 독대와 관련해서 물어보니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주변 측근들에게 이 윤 대통령과의 독대 이야기를 기자들이 문의를 해오면 모르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앞서 대통령실이 이 한동훈 대표의 언론 플레이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독대를 거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금 신중하게 입단속을 시키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독대 요청을 거부해왔던 대통령실 기류가 바뀐 것으로 좀 읽혀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표결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수가 108개인데요. 반대가 104표로 최소 4개의 이탈표가 나온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다수가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진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의아했다. 그런데 이탈표가 4개나 나온 걸 보니 그걸 미리 생각하고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결과론적으로 이 4개의 이탈표는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4개만 더 나와도 이 가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압박용으로는 충분한 거죠. 두 번째로는 친한계에서는 최근 시중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지지율의 디커플링, 이원화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고려해서 한 대표의 독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대가 성사된다고 해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은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수용할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최근 김 여사의 활동 자제를 언급하는 등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한 발언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계획인지 알지 못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맞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요. 네. 이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와 관련해서도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키면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최근 김 여사 특검법에서 4개 이탈표가 나온 뒤 발언으로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이제 한 대표가 지난 주말에 친한계 회동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행동할 땐 행동하겠다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결국에는 이 김 여사 관련 사안에 정면 돌파하겠다,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친윤계에선 양측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이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에는 불쾌감을 보이고 있고요. 당정 분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성사되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오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사선 친윤석열계 의원인데 오전에 한동훈 대표를 좀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기소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탄핵의 교훈을 잊었냐, 한 대표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면 누구에게 좋겠느냐, 옆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웃는다, 분열의 경험을 기억할 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독대 전망을 물어봤는데요. 지금 이미 개파간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빗장을 푼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결국 독대 이후에도 더 여권에 안 좋은 기사만 나지 않겠느냐. 이유는 한 대표는 대통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를 할 테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또 파열음만 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한낮의 음악실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 표기 형태는 다른데 발음은 같아서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다리다로 발음되는 것과 저리다로 발음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다리다로 발음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삼이나 녹용과 같은 보약뿐만 아니라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대추차나 생강차 같은 것들도 오래 끓여서 재료가 잘 우러나게 합니다. 이같이 약재 같은 것을 물에 불려서 우러나도록 끓이는 것을 발음나는 대로 다리다라고 쓸까요? 아니면 다 밑에 리을 받침을 써서 달이다라고 쓸까요? 이 경우에는 다 밑에 리을 받침을 쓰는 다리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소리나는 대로 쓰는 다리다는 옷이나 천 같은 것에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해서 다림이나 인두로 문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죠. 이처럼 푸성귀나 생선 따위를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에 담가 간이 배어들게 하다를 뜻하는 동사 절이다는 저 밑에 리을 받침을 쓰는 절이다가 맞습니다. 절이다는 절다의 사동사인데요. 소금 따위를 배어들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소리나는 대로 쓰는 절이다는 쑤시듯이 아프거나 감각이 둔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오래 앉았더니 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아침에는 쌀쌀했는데요. 맑은 하늘에서 비치는 따뜻한 가을볕에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며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 25도, 강릉, 대전, 제주 24도, 부산 2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평년 기온은 1도에서 3도 정도 웃돌면서 낮 동안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겠고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경상도에는 오후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가을 나들이 즐기기에 좋겠는데요. 아침 공기가 오늘보다 조금 더 차가워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또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산에 오르는 분들은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씨는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면서 작가들의 모든 노력과 힘이 영감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투표를 통해 알려달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정부 여당에 대한 정권심판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재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할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건의하시고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통화긴축 기준은 3년 2개월 만에 완화로 전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당한 동성 부부 11쌍이 대규모 소송에 나섰어요.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부부 11쌍이 동성부부 혼인평등 소송에 시작을 알렸습니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지난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공무원부터 의사, 변호사, 은행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함께 해왔지만 때론 스스로 숨겨야 했던 이웃들입니다. 이들 중엔 오랜 기간 부모님을 설득해 최근 상견례까지 치른 부부도 있고요. 기증받은 정자를 통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아 키운 부부도 딸의 미래를 위해서 소송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울가정법원 등 6개 법원에서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신청을 한 뒤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 심사를 신청해 다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두 번째고요. 앞서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서를 냈다 불수리 처분돼 2014년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는데 1심에서 각하 결정됐고 항고 역시 기각됐습니다. 다만 최근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판단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에 나선 국내 성소수자들 제도만 없을 뿐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네, 이미 전 세계 39개 나라에서 동성부부 결혼이 법제화됐고요. 일본에선 지난 5년 사이 삿포로 등 4곳 지방재판소에서 동성결혼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한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기관이나 정치인들은 여전히 때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제도만 없을 뿐 이미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라고 말하는데요. 한 동성부부의 사연을 들어보면요. 최근 10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커플링도 맞추고 자주 가던 카페에서 프로포즈도 하고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써 접수한 혼인신고는 10분 만에 불수리 통지서로 되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예상한 좌절이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통지서를 건네주던 직원이 결혼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구청 1층에 있는 혼인신고 포토존에선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고 싶어 대놓고 뽀뽀까지 했는데도 지나가던 직원이 예산일처럼 사진을 찍어주더니 구청을 태그해서 SNS에 올려달라라고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예의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혐오가 아닌 축하로 답해준 게 감동적이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걸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더 나아가 가족으로서 동등한 법, 제도의 존중과 보호를 받는 삶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10년 전 국내 첫 혼인평등 소송을 법률 대리했던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은 이번 소송에 대해 헌법이 만들어진 게 해방 직후인데 그때는 동성애 문제가 전혀 사회에 대두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석을 더 넓혀야 하고 10년 전에는 소송의 결과를 떠나서 사회에 동성혼이나 화두를 던지는 의미가 있는 일종의 첫 발자국이었다면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성부부들이 혼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때가 꼭 지금 왔다고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네, 한글이냐 한자냐 광화문 현판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어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현판 한글화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최 청장은 광화문 현판은 오랜 기간 논의와 고증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05년 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한글 현판을 한자 현판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정치권과 한글 단체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한자로 된 현판을 새로 공개했지만 약 석 달 만에 균열이 생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여러 차례 전문가 논의와 연구 용역을 거쳐 13년 만에 다시 걸린 게 지금의 현판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공개한 현판은 검은색 바탕에 금박을 입힌 글자 형태로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남긴 기록인 영검일기와 사진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는데 최 청장은 이런 과정을 거론하면서 이 현판은 1865년에서 1868년 경복궁을 중건했을 당시 걸려있던 현판에 가깝게 고증해야 한다는 게 문화유산보건의 원칙에 맞다는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형 창고에 보관해둔 현금 68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건은 지난달 27일 창고에 보관해둔 68억 원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경찰이 접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2일 수원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는데요. 남성의 정체는 도난 사고가 일어난 임대형 창고 관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현금에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진술했는데요. 목표를 정한 이 남성 한 달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고를 둘러보며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를 노리고 동선을 짰고 늦은 밤 행동에 옮겼는데요. 마스터 번호를 이용해 창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 무려 5시간 동안 현금을 옮겨 담고 원래 돈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에는 A4 용지 뭉치를 채워넣어 눈속임했다고 합니다. 또 이중 가방 일부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해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의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 현금을 옮기는 동안 해당 창고 건물 복도 등도 때마침 정전이 됐는데 회사의 운영과 보안 업무를 담당한 만큼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머니가 지인에게 부탁해 미리 확보해둔 부천의 한 건물 화장실 구석에 현금을 쌓아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이후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은 모두 40억여 원으로 피해자가 말한 68억 원과 차이가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말이 맞다면 28억 원가량의 행방이 묘연하게 된 셈입니다. 창고에 이처럼 많은 돈을 넣어둔 피해자의 정체나 거액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는데요. 피해자는 경찰에 자신이 자영업자고 지난해 가을부터 창고를 임대해 현금을 보관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왜 거액의 현금을 창고에 보관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공범인 30대 여성의 존재도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수차례 창고에 출입한 기록이 남아있어 경찰이 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이 여성이 창고 안에 들어가 돈가방을 열어봤다가 A4 용지만 잔뜩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알려 신고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창고에 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직접 절도 정황은 없지만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같은 벤츠 전기차를 소유한 차주들이 불안감을 호소해왔는데요. 화재 2달여 만에 벤츠 본사와 벤츠 코리아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어요. 네, 얼마 전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가만히 주차된 차에서 불꽃이 터지고 불길이 천장 구조물을 타고 순식간에 퍼지면서 지하 주차장엔 불비가 쏟아지기도 했죠. 벤츠 전기차 화재로 차량 800여 대가 피해를 입은 건 물론이고 아파트 주민들까지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화재 이후 벤츠 EQE 차량 소유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해당 차량을 구입한 차주 24명이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 코리아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벤츠가 세계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 CATL 제품을 쓴다고 하고는 화재 위험이 큰 파라시스 배터리를 써 고객을 속였다는 건데요. 지난 2022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셀은 CATL이 공급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셀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질문은 벤츠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팩은 벤츠가 만들었다고 여기면 된다며 배터리셀 공급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벤츠 코리아가 딜러들을 상대로 소비자가 배터리 안정성 문제를 물으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설명하라는 응대 예시를 든 내부 교육 자료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을 맡은 피해 차주 측 변호인은 이 대부분 차량에 장착되는 파라시스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CATL이 장착된다 말한 점에서 은폐에 의한 기망이다,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벤츠 차주들은 배터리를 교체 비용 7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또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고 리콜도 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벤츠 측은 집단 소송에 대해 고객을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도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차주들은 공정위 결과에 따라서 소송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소식도 살펴볼까요? 홍명보호가 아시안컵에서 아픔을 안긴 요르단의 승리로 서력하고 월드컵 예선 2연승을 달렸어요.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 이재성의 선제골과 후반전 오현규의 추가골을 엮어 요르단의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초반부터 강한 압박에 나선 요르단의 공격에 고전했는데요. 골대를 맞는 슛까지 허용하면서 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 위기를 극복한 건 젊은 선수들의 활동량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황희찬이 부상으로 교체되고 엄지성이 투입되면서 측면을 더 흔들었고 결국 전반 38분 서령우가 오른쪽 측면으로 돌파해 올린 크로스를 이재성이 헤딩골로 연결했습니다. 선제골이 터지자 대표팀은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후반전의 주인공 역시 새롭게 선발된 젊은 선수들이었는데요. 교체 투입된 오현규와 배준호가 골을 합작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당한 0대2 패배도 그대로 되갚아준 시원한 승리였는데요. 네. 팔레스타인과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 오만과의 2차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둔 한국은 이로써 2연승을 달리면서 승점 4점 요르단을 제치고 승점 7점으로 B조 선두로 뛰어올랐고요. 보다 여유롭게 조 3위 이라크와의 홈 4차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곧바로 귀국한 뒤 15일 저녁 홈에서 열리는 이라크와의 4차전을 준비하는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요, 여의도도 그렇고 전국 곳곳에서 마라톤 행사가 연달아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흡한 안전장치에 참가자들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요즘 달리기에 푹 빠진 분들 참 많은데요. 네. 그만큼 마라톤 대회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요즘은 이 마라톤 대회 티켓팅도 치열해서 참가 티켓을 거래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라톤 대회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덩달아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폭염에도 급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집단 탈진 사고가 벌어지기도 해 당시 119에는 3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4년 전에는 경기 이천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 3명이 갑자기 나타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사고 당시 이천시 관내에 55명이 뛰고 있었지만 주최 측은 안전요원을 1명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부실한 제도 탓이 큽니다. 현행법상 안전관리계획 제출은 선택사항이고 안전관리 조치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엔 처벌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네. 주최 측이 대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하더라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죠. 풀어 말하면 정해진 의무 규정이 없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급수대 설치나 안전요원 배치를 확 줄인다는 건데요. 실제로 만여 명이 참가했던 마라톤 대회에서는 절반 수준인 6,000명 기준에 맞춰 안전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라톤이 대규모 인원이 한 곳에 몰리는 만큼 안전관리계획 의무화에 하루빨리 안전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특히 마라톤을 뛰다 보면 앞사람이 넘어져도 안 보이기 때문에 연쇄적인 압사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난안전법에서도 마라톤과 같은 행사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는데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등으로 관리 감독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빠른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연말이 되면 건강검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대거 몰리면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네네. 다들 귀찮다는 이유로 검진을 계속 미루다가 이제 뒤늦게 바빠지는 건데요. 건강검진은 이렇게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몸이 좀 안 좋다고 느껴야만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검진의 목적은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의 이상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아프기 전 예방 차원에서 받아야 하는 게 맞죠. 네. 일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에 사망 위험이 최대 35%나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나이가 좀 든 사람들 40대 이상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잘 안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의 10% 이상은 20에서 30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라도 뭐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있었다 또는 뭐 가족력이 있다 이러면 검진을 받는 게 좋죠. 또 최근에는 이 생활 양식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 검사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 번쯤 해보실 필요가 있죠. 사실 저도 아직 예약 안 했거든요. 당장 예약해야겠네요. 네. 국민 암 검진 시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네, 기본적인 암 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개 암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암 검진을 몇 살부터 하느냐, 이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위암은 보통 40세 이상 남녀가 대상이고 2년에 한 번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가 검진 대상이죠. 1년에 한 번쯤은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대장암을 1년에 한 번씩 하긴 어렵죠. 그래서 대변 검사로 대체를 합니다. 또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확인된 사람들 또는 강경변이 있다 이렇게 확인된 사람, 만성 간질환이 있다라고 확인된 사람들은 검진 대상이죠.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죠. 그다음에 유방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자궁경부 질세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죠. 뭐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년마다 가슴 사진 찍는 거, 그다음에 객담 검사, 이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분들은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건데 무슨 검사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언제까지 건강검진 받아야 되나요? 글쎄요. 이것도 사실 본인의 신체 나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50인데 아직 골골하고 막 힘도 없고 이러면 검진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80이 넘었는데 아주 정정하다. 그러면 해볼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 병원급에서 70세 이상은 대장 내시경 검사도 잘 안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건강 상태를 보고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잘 확인해서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렇진 않죠. 국가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혈액검사만 다 해도 몇 억이 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해주는 그 건강검진에 들어있는 혈액검사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들어있죠.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검진이라는 것이 건강보험 가입자는 2년에 또는 보통 짝수 생년월일을 가지신 분들은 짝수에 홀수는 홀수에 해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검진, 추가검진을 조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건강검진을 그저 연례 행사처럼 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건강검진을 잘 받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요. 선택 항목을 어디까지 추가해야 하느냐 하는 점이에요. 관련해서 맞아요. 좀 조언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거 뭐 돈을 계속 내면 뭐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매번 돈을 다 내고 뭐 CT, MRI 이런 걸 다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네. 우선 국가 건강검진을 확인해 보면 크게 일반 건강검진 또 암검진 또 구강검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 건강검진에는 뭐 키 몸무게 이런 거 재고 가슴 사진 찍고 약간의 피 검사와 소변 검사가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확인하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우울증 또는 인지 장애를 확인하는 설문지 검사가 있죠. 또 자신의 나이가 44살 또 60살 되면 골다공증도 확인하는 검사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들어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뭐 대장암이 있었다, 뭐 폐암이 있었다 이런 가족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혈액 검사도 이 국가 암 검진에 들어있는 혈액 검사로는 모든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걸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처럼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네. 가능하면 꼭 받아야 하는 검사들 또 있을까요? 있죠. 그 대장 내시경을 사실 모든 사람이 해주지는 않잖아요. 네. 첫 번째 대변 검사를 해서 분변 검사를 해서 거기서 혈변이 나오면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건강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꼭 해볼 필요가 있는 검사로 두 번째로는 초음파 검사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암이나 담낭암이나 췌장암의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로 확인이 쉽게 가능하고 또 갑상선암도 갑상선 초음파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 뇌로 가는 혈관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도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쉽사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전립선도 확인할 수가 있고 방광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이런 초음파 검사를 좀 추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연령대별로 챙겨야 할 건강검진 항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돈만 많이 내면 뭐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이대에 따라 달라요. 20, 30대는 잘못된 생활 습관, 식습관 관련된 만성 성인병 수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비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중이나 또는 신장 또 혈압 그다음에
성인병 관련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간염, 항체, A형, B형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40대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암 발생률 1에서 4위에 관계되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요 4개는 좀 꼼꼼히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5년에 한 번 정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라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한 번 했는데 용종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2, 3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받으실 필요가 있죠. 또 여성들도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암 발생률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유방암, 위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좀 자주 좀 하시면 좋겠고 대장암은 뭐 5년에서 10년 정도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살이 쪄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비만 이런 상태가 돼 있다. 이때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관상동맥 CT라고 해서 심장 혈관 CT를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찍어보면 혈관, 심장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혔는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뇌 혈관도 좀 막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RA라고 해서 뇌혈관 MR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해보면 내가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 매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또 50살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대장암 검사를 하는 게 좋죠. 보통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 받아라 이렇게 돼 있었지만 요즘에는 5년에 한 번 정도 받아라. 거기다가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든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운동을 잘 안 한다든지 살이 많이 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5년보다 더 짧게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종이 있을 때는 2년에 한 번 정도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또 이때부터는 이제 심내혈관 질환, 혈관 질환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장혈관 또 경동맥 초음파 이런 걸 좀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60대 이상은요? 60대부터는 이제 정말 많은 이제 질병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기 암 검진 국가가 해주는 걸 하면서 만성 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때는 난청이라든지 백내장, 치주 질환, 뭐 이에 관계된 거, 골다공증,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매년 한 번쯤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이 정신 건강에 관한 것도 한 번쯤 설문지를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치매가 의심된다 이럴 경우에는 치매 검사 꼭 하시면서 뇌 MRI를 한번 같이 찍어보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또 담배를 많이 태우신 분들 그리고 그러면서 60이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심장, 뇌, 혈관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담배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혈관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뇌 MRA 또는 뇌 CT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먼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담배를 태우지 않아도 여성들은 60세 이상이 되면서 폐암 발생률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60이 넘은 여성들은 PET-CT도 한 번쯤은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폐암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은 국가 암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폐암 진단 환자 17만 4천여 명 가운데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30%도 채 안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실제 국가암검진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전체의 8%밖에 안 됐다 이렇게 확인이 돼서 국가암검진 특히 폐암검진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대상자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어요.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려면 54세에서 74세 연령대 중에서 30년갑 흡연력 즉 매일 한 갑씩 30년 흡연한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너무 오랫동안 담배 핀 사람만 대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더더욱이 여성들은 담배 안 피는데도 폐암 걸리시는 분이 꽤 많아요. 특히 뭐 요리를 하다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걸린다는 그런 이유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흡연 폐암 환자들도 국가검진 폐암 대상자로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의 80 내지 90%, 남성 폐암 환자의 10에서 20%는 비흡연자로 이미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좀 확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CT와 MRA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이거 참 궁금하죠. CT 찍었으면 됐지 뭐 MRI 또 찍으라 그래. 막 이런 그 의심이 또 있으신데 CT라는 것은 우리 몸에 엑스레이를 투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투과를 시켜서 몸을 0.5cm나 1cm 단위로 잘라서 단층으로 그 구성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뼈같이 단단한 조직들을 주로 확인하는 데 이용이 되고 하지만 뭐 일반적인 그 우리 몸 부분은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부드럽고 연조직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조금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MRI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 MRI는 자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장. 그래서 MRI 기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금속 물질이 거기가 딸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 기계 안으로 들어갈 때는 금속 물질이 다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그 자기장에 의해서 우리 몸에 물과 물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색깔별로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MRI인데 이것은 종단면, 횡단면, 뭐 사단면 이렇게 아주 여러 방면으로 찍을 수가 있어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CT로 찾기 어려운 부분, 연조직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뇌나 신경이나 혈관이나 또는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것들을 좀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CT에 잘 확인이 안 될 때 MRI를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CT는 뭐 금방 찍거든요. 들어가면 바로 나오라고 할 정도로 금방 찍는데 MRI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 또 이 뭐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막 답답한 걸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 검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잘 확인해서 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어디서 받아야 좋을지 해마다 전 그게 고민되더라고요. 네,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죠. 동네 작은 의원에서부터 뭐 조금 큰 병원, 뭐 대학병원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종합검진이 가능한 곳은 다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의 변화를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검사를 해야 그 같은 기계나 같은 검사 장비로 했을 때 어떤 차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는 여기 가서 하고 한 해는 저기 가서 하고 그다음에는 뭐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면 이 기기나 또는 하는 사람이나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쉽게 확인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잘 정해서 그 한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시리얼로 즉 매년 거기서 검사를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받는 게 좋을까요? 이게 아니라 한 군데를 잘 정해서 꾸준히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혹시 건강검진을 받기 좋은 시기도 따로 있어요? 뭐 따로 있다기보다는 남들 다 몰리는 연말에 안 가시는 게 좋죠. 남들 다 몰리는 연말에 가시면 막 복잡하고 사람 취급도 잘 못 받는 것 같고 뭐지 딴 사람은 열심히 해주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소홀하지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사람이 좀 적을 때가 좋은데 그때가 요즘 같은 이런 가을이에요. 사실 이때 한번 받으시면 제일 좋고 만약에 이때 놓쳤다 그러면 연말에 무조건 받으시고 그 다음에부터는 봄에 하세요. 일찍 하시면 아무도 안 와 있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저도 그 결심을 하는데 해마다 못 지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남들보다 일찍 받으시면 좋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문진표 쓰라고 주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검사 받을 건데 문진표를 꼼꼼히 잘 써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검사하면 다 나오는데 왜 네. 문진표를 하라 그래?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문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진에 제대로 써줘야 그 부분을 조금 더 그 자세히 의사 선생님이나 판정하시는 분이 봐요. 근데 이 문진표를 대충 뭐 다 올 건데 뭐 그냥 알았어. 그것도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말들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허술이하면 판정 받으실 때 나한테 집중되지 않은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진표는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진표에 식생활, 그다음에 음주 습관, 운동 습관 이런 거 다 들어있거든요. 네. 대충 해요. 사람들이 다. 그러지 말고 자신의 지금 상태를 확인을 잘 하셔서 꼼꼼하게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기 전에 평소에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그 전날 저녁까지 드시는 약이라면 다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드시고 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먹어야 되는 약이다. 이럴 때는 검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좀 확인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되고 당뇨병이 심한 경우 또는 고혈압이 너무 심해서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먹고 검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미리 좀 말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시경 이런 걸 하면서 조직 검사 같은 게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항응고제 이런 걸 먹고 있을 경우에는 출혈이 멎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약을 드시든지 조금 뒤로 미루든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 이 무슨 건강 기능식품도 아닌 이상한 건강식품들 또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검진 받기 전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건강검진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듣고 김이나의 오늘 이 곡 코너로 돌아올게요.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이나의 오늘이고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혹시 이번 주에 한글날 있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요. 또 휴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더 반기셨을 텐데요. 올해가 578돌 맞이 한글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한글날이 되면 저 같은 음악평론가들에게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기사 코멘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름다운 노랫말이 들어있는 우리가요. 관련되어 있는 코멘트를 많은 기자님들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평소보다 유독 그렇게 아름다운 노랫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노래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떠올린 곡들 가운데에서 이 가을에도 어울리고 또 노랫말도 너무 아름다운 곡들을 모아서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노랫말이 좋기로 유명한 가수들 이름이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가는데요. 있죠. 고정 레퍼토리가.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어떤 가수의 곡을 들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모셔온 아름다운 노랫말의 아티스트는요. 아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날이라는 듀오를 모셔봤습니다. 네. 정말 히트곡도 많은 팀이에요. 특히 제 안에서는 라디오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로서도 또 이름이 아주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이시스트 조동익 그리고 기타리스트 이병우로 결성이 된 팀입니다. 1984년 결성이니까 올해가 딱 40년 되는 해였네요. 사실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
뭐 결성까지 합쳐서 5, 6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앨범도 86년에 1집 그리고 89년에 2집 이렇게 딱 2장이 있어요. 발표 당시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된 앨범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팀 특유의 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재미있기도 해요. 저는 한 이제 25년 정도 뭔가 음악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요. 제가 초창기에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뭐 테크닉적인 면이랄까? 아니면 좀 강렬한 어떤 시대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는 음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면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의 내면을 좀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대로 읽어주기도 하는 듯한 음악에 대한 평가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00대 명반 이런 거 많이들 뽑잖아요. 보면 예전에 막 연주가 너무 끝내주는 뭐 아니면 들국화처럼 정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청춘의 팀 같은 음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면 최근의 상위권에는 이 어떤 날의 앨범들이나 아니면 유재하 씨 앨범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자주 눈에 띄어요. 네. 전 이런 시대적인 변화도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으로 가까이 올수록 어떤 날의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날 히트곡 많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오늘 함께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가을에도 참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되는 노랫말부터 참 많은 분들에게 여러 상념을 떠올리게 할 곡이 아닐까 싶은데 출발을 준비해봤어요. 이게 2집의 첫 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곡입니다. 시작하는 가사 혹시 기억하세요? 되게 인상적이에요. 하루하루 내가 무얼 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거진 엇비슷한 의식주로 나는 만족하더군.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잖아요. 그런 가사로 시작해서 그래 멀리 떠나자, 그리움을 만나보자, 외로움을 지워보자 라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어떤 날의 출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랫말에 귀 기울이면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맞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들어보거든요. 네. 알던 노래도 새로운 노래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우리 다음에 들어볼 곡은 또 어떤 가수의 노래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한글날의 단골 같은 팀이고 또 21세기 팀이 그렇게 많이 리스팅되지는 않는데 그 가운데에서 단골로 언제나 이름을 보이는 밴드입니다. 바로 브로콜리 너마저. 네. 그룹 명부터 독특해서 아마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할 이름일 텐데요. 사실 이름만 보면 가사를 잘 쓸까 싶잖아요. 너무 좀 브루투스 너마저를 뭔가 재미있게 패러디한 이제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인데 가사는 정말 너무 서정적이고 네. 수필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노랫말들을 참 잘 선율에 녹여내는 팀입니다. 2005년 결성이 되어서요. 벌써 내년이면 데뷔 20주년이 되더라고요. 또 최근에 새 앨범이 나오기도 했어요. 앨범 제목부터가 인상적인데 네. 우리는 모두 실패할 것을 알고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정규 4집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 애들이라는 곡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들려드릴 곡은 아닌데요. 들으면서 지금 한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무조건 공감할 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많은 곡 가운데서 노랫말이 가장 아름다운 곡을 꼽아오신 거잖아요. 네. 어떤 곡인가요? 사실 제일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은 보편적인 노래라는 곡이에요. 이 브로콜리 너마저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신들의 음악에 위로를 받는다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우리들은 위로를 하려고 음악을 쓰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편적인 노래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오늘 골라온 건 제 개인 픽 곡입니다. 춤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봤거든요. 이 춤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춤으로 표현한 노래예요. 그래서 이렇게 춤을 같이 추다 보면 약간 삐끗해서 서로 발을 밟아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눈을 감고 춤을 추고 있으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모든 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 오가는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사이의 감성들로 풀어내는 곡이거든요. 굉장히 문학적인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함께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우린 긴 춤을 추고 있어로 시작을 하거든요. 긴 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춤 함께 듣겠습니다. 네. 요즘 노래들 듣다 보면 사실 한두 마디의 영어는 다 나오기 마련인데 브로콜리 너마저는 진짜 노래 속에 우리말이 너무 예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뭐 한국말만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주의는 또 아니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가슴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노랫말들 보고 있으면 예술가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3253님이요. 찬란하도록 아름다운 계절에 보석 같은 노랫말의 음악을 들으니까 인생이 한편의 시 같다고나 할까요? 고운 노래 골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문자가 더 곱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듣고 나니까 다음에 들을 곡은 또 어떤 곡일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노랫말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분 안 나오면 무효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바로 그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소라 씨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가요계에서 이소라 씨처럼 곡을 직접 쓰지 않고 가사와 프로듀싱만으로 뭔가 음악가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음악성이 있다, 뭐 싱어송라이터다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곡을 써야 된다는 이미지가 큰데 이소라 씨는 곡을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만으로 어마어마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고 있는 아티스트죠. 지금 이소라 하면은 본인의 색채가 아주 뚜렷한 가수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목소리만으로는 낯선 사람들로 활동하던 때부터 한 소절만 들어도 야 이건 그 이소라만의 고급스러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신의 음악 색깔을 잘 만들어낼 줄 아는 프로듀서로서 좀 음악가로서의 면모는 역시 한 6, 7집 정도 돼서부터인 것 같아요. 6집이 그 유명한 눈썹달이고요. 7집이 PD님들과 DJ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제목이 하나도 없는 그 앨범. 그래서 아마 트랙 9, 트랙 7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그 두 앨범으로 정말 작가주의적인 면모를 제대로 완성시켜줬죠.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소라 씨 곡 가운데서 어떤 곡 들어볼 거예요? 6집 눈썹달. 이 앨범이 아마 이소라 씨 앨범 대표작이고 뭐 100대 명반 이런 데에도 항상 대표작으로 들어가는 앨범인데요. 그 앨범 가운데 이 곡이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지금 이 계절에 안 들어주면 좀 아까운 곡 아닌가요? 네. 그리고 시작할 때 이별했다는 얘기를 이 노래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그러니까 이 몇 문장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이별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걸 전달해줘요. 너무 멋진 노랫말 아닌가 싶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는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민아의 오늘 이 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